최근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끝난 가운데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의 운명을 덜 끔찍한 것부터 가장 끔찍한 것까지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징어 게임은 매우 잔인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각 캐릭터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와 그들이 그 운명을 얼마나 자초했는지도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리즈에서 드물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캐릭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이 해피엔딩을 맞은 인물들입니다. 시리즈에 등장한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은 단연코 246번 참가자인 박영석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사는 이 남자 박영석이 노을에게 탈락당한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경비원들을 속여 그를 제거한 척하고 몸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밀매범들에게 246번의 생명을 구하게 했고 그를 병사로 위장시켜 탈출을 도왔습니다. 246번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가 많겠지만 딸과 재회에 큰 상처 없이 탈출했고 어린 딸의 백혈병도 완화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행복한 결말을 받을 만한 인물이 많았지만 246번은 실제로 그 결말을 얻은 드문 인물입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무사히 게임에서 나가게 해준 11번 경비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인물로는 황준호 형사를 꼽아야겠죠.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 중 하나인 장면에서 준호는 수년간 사라진 형을 찾기 위해 시즌 1 내내 고군분투했지만 끊임없는 없는 공포와 폭력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은 끝에 결국 자신의 형이 자신이 밝혀낸 그 끔찍한 게임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준호가 자신의 형에게 가까이에서 총을 맞은 후에도 결국 다시 그 게임을 추적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그 게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지만 자신이 섬을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배신자와 형이 한패라는 사실은 모른 채였습니다. 준호는 친구 최우석에게 배신을 경고받았고 준호가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 전에 프론트맨이 섬을 폭파해 수사는 실패했지만 형에게 이 성을 되찾으라 소리칠 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형도 마음을 일부 바꿔 아기였던 참가자 222번과 상금 전부를 준호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황은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새 친구도 사귀고 상상 못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다음은 67번 참가자의 남동생 강철입니다.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강철은 잔인한 오징어 게임에서 누나를 잃었으니 그 외의 모든 것은 미로상에 불과하죠. 이번 시리즈 마지막 회에서 기훈이 강철과 성우 어머니에게 상금을 넉넉히 나눠준 선행이 결실을 맺은 걸 알게 됐습니다. 강철은 그 중개인 아저씨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끝에 마침내 어머니와 재회하게 된 잘 적응한 청년입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의 가족으로서는 그 정도면 바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최우석을 언급합니다. 그는 금같은 마음의 갱스터로 박 선장의 정체를 밝히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절도죄로 잠깐 감옥에 다녀온 것 말고는 후석은 다시 돈을 빌려주는 예전 생활로 돌아갈 계획이라 상황이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후석이 괜찮은 사람이고 전직 형사와 친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바른 길을 걸을 거라고 믿지만 결국 시간만이 답을 알려주겠죠.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강노을은 이 드라마에서 행복한 결말을 이끈 젊은 숨은 영웅입니다. 한때 그녀의 운명이 시리즈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끝날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 파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지호훈이 보여준 친절한 행동을 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가기로 결심한 후 그녀는 결국 브로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브로커는 그녀의 딸이 중국 일대에서 목격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노을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녀가 246번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왔던 해피엔딩을 그녀도 얻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정신인 척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해피엔딩을 얻는 것을 기쁘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 쉽게 빠져나간 몇몇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뻔한 인물은 물론 프론트맨 황인호입니다. 프론트맨이 게임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걸 생각하면 그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운명은 너무 가벼운 처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오징어 게임이 열린 섬을 폭파해야 했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우리 동정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있고 그게 답답하긴 하지만 적어도 기훈의 희생이 그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줬습니다. 프론트맨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그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VIP들이 남았습니다. VIP들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불편하고 끔찍한 캐릭터였고 이는 분명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들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한 것을 지켜보는 점이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표범 가면을 쓴 남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합니다. 그는 참가자 생명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며 쇼 도중 일군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꽉 쥐어짜는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건 의심하지 않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걸 즐기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를 받으려면 앞으로도 수천 번은 더 고난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인 치명적인 운명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랜 고통 없이 즉시 죽은 캐릭터들, 즉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문을 시작하는 인물은 겉보기에는 사랑스러운 노인 1번 참가자 오일남입니다. 시즌 1에 구화가 없었다면 이 남자의 죽음이 시즌에서 가장 슬펐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다정해 보였던 이 노인은 사실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괴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울 굿맨도 이 남자의 궤변을 변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일남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원하는 대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수했던 아이였음을 떠올리며 사람들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게 끔찍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가 아니라면 더 낮은 순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의 정도와 마지막 몇 주를 얼마나 호화롭게 보냈는지를 생각하면 그는 정말 쉽게 끝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죠. 가장 사악한 사람들도 가장 순진한 척할 수 있고 돈으로 마땅한 대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즌 1의 참가자 324번입니다. 아마 게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가장 먼저 탈락한 불쌍한 세스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놀이터 게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를 낮은 순위에 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바늘이 다가오는 걸 모르면 덜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죽음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324번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몰랐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바보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이 게임이 전혀 바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가자 396번 강미나입니다. 그녀 역시 이 게임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이 게임의 진짜 본질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부분의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훈의 경고가 없었더라도 타노스가 벌이 앉았다고 하자 그녀는 곧 알게 되었고 당황해 시즌 2 첫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324번처럼 순식간이었지만 미나는 그 벌만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벌이 게임의 배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야기가 샜네요. 이제 타노스의 공범인 124번 참가자 남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규는 시즌 내내 타노스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도 타노스보다 더 잔인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온전한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계속되길 바라는 100번 참가자와 같은 바람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즌 2에서 대놓고 살인 행각을 벌인 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겪는 최악의 일은 본인 것이 아닌 약물 금단 증상뿐이었고 이로 인해 민수에게 속아 줄넘기 다리로 갔으며 약이 든 목걸이가 비어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 일이 남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잔인한 장난이었겠지만 그가 세미에게 한 일에 비하면 가벼운 일입니다. 이제 영업사원의 즉사 마지막 죽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평가들입니다. 이 남자는 오징어 게임 스태프로 일했으며 냉혹한 성격을 자랑하며 누구와도 게임을 해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가지고 논 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되었죠. 몇 분 동안 자신의 트라우마를 쏟아낸 후 그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규칙을 완전히 지켰고 결국 그 총알을 자신의 머리에 쏘아 넣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로 즉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엄청나게 통쾌하긴 했지만 해마다 동료들이 겪었던 잔혹한 죽음에 비하면 결코 그만큼 잔인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잔혹한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쓴맛을 볼만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것들이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끔찍한 죽음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 플레이어 101번 정덕수의 죽음은 무조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저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사이코패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리다리 게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 마지막 실수를 했고 연인 한민여가 그의 부탁대로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덕수만 두고 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 둘은 함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이 더 낮은 순위가 아닌 유일한 이유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매우 통쾌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몇 안 되는 눈에 띄게 피가 보이지 않는 죽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못 봤지만 민녀의 성기가 작다는 모욕이 주는 감정적 충격은 확인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은 이 범주에 넣는 것이 망설여졌던 인물, 플레이어 218번 조상우입니다. 아마도 시즌 1의 주요 악당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인 상우는 주연 캐릭터들 중 가장 많은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물론 참가자들 중에서 말이죠. 일남이 아니었던 참가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그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리에게 가슴 아픈 배신을 저질렀는데 이는 어쩌면 불가피한 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미 죽어가던 새벽이를 냉혈하게 살해했죠. 이건 아무리 상우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도 정당화하려 되지 않을 겁니다. 상우는 결국 동명의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 같은 기훈은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우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고 옛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우는 자신의 악행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적으로 자신이 새벽이를 죽일 때 찔렀던 모개 같은 부위를 스스로 찔러 자살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하진 않지만 죽기 전 기훈에게 노모를 부탁할 시간만큼은 남게 됩니다. 상우는 자신의 방식대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장면은 시즌 1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죽음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넣는 것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인물, 388번 참가자 강배호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죠. 우리는 388번이 처음부터 해병대 출신인 척 연기한 걸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가 PTSD로 힘들어하는 건 분명해서 동정심이 갑니다. 그 공황 발작은 연기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기훈팀의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분노한 기훈에게 목 졸려 죽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결말이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기도 했죠. 이제 화면에서 가장 자주 눈을 돌리게 만든 캐릭터, 111번 참가자 병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인물은 시즌 1에서 악명 높은 의사로 게임 정보를 얻기 위해 죽어가는 참가자의 장기 수확을 직원들과 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타락한 행동이었고 111번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심각한 수면 부족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힘든 수술을 마친 후 경비원들은 다음 게임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111번은 분노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것도요. 경기는 분홍색 경비원 중 한 명에게 총에 맞아 죽고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매달립니다. 그가 원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가자 333번 이명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말 영광에서 추락한 것도 모자라서 실제로도 떨어졌네요. 이명기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약간 동정심이 들었지만 돈을 나누기 싫어 자기 친자식인 갓난아기까지 죽이려 할 때는 동정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인간에게 단순히 추락사는 쉬운 벌이었지만 그는 기운의 자킷에 매달린 채 자킷이 찢어질 때까지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 폭락은 명기 인생의 두 번째 비극적 추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빨리 죽기를 바랐던 캐릭터, 100번 참가자 임정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등장 시간 동안 다른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계속하라고 선동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미 두둑한 주머니에 피 묻은 돈을 더 채우길 바랐던 100번 참가자 임정대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야 비로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기훈에게 갓난아기를 죽이게 해달라고 흥정하려 한 후 그룹 전체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 결과 임정대의 졸개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단 임정대가 다음 파워의 도시락으로 남겨둔 한 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자는 끝까지 비겁한 쓰레기였고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구걸하다가 결국 머리가 터져 바닥에 뿌려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통쾌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구호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그랬습니다. 또 다른 플레이어, 사실상 죽여달라고만 안 했던 44번 플레이어 선녀입니다. 입만 살고 행동은 없는 캐릭터를 꼽으라면 바로 44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이 내린 무당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맞서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약에 취해 민수를 심하게 비난하자 그 일들이 그녀에게 되돌아왔고 민수는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 그녀를 찔렀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법처럼
모든 걸 보는 눈이 그 순간에는 깜빡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설적인 플레이어 230 타노스를 잊을 수 없죠. 타노스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타노스가 완전한 정신병적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는 마치 324번이 사디스트이면서도 카리스마까지 갖춰서 배회에서 멀리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인물 같아요. 하지만 그는 게임 종료에 표를 던진 민수를 화장실에서 괴롭히는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와 333번 사이에 전면적인 싸움이 벌어졌고 타노스가 그의 크립토 유튜버 숙적의 목숨을 거의 끊을 뻔했을 때 그는 스포크가 목에 꽂히는 바람에 느리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피를 살인범에게 쏟아붓고 심지어 복수를 시도하며 기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헛된 시도에 그쳤습니다. 갑자기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죠? 마지막 악당의 죽음에서 느낀 통쾌함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번 마지막 카테고리는 잔인하면서도 전혀 받아서는 안 될 죽음을 맞이한 캐릭터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극적으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이전 카테고리에 넣을 뻔한 캐릭터로 시작합니다. 특히 플레이어 7번 박영식의 죽음은 유난히 잔혹한 시즌이었던 만큼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죽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영식이 죽을 만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그의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더 강한 상대를 죽이기엔 비겁했고 어머니를 죽일 만큼 악당도 아니었던 박영식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산후의 준이를 죽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든 반전은 용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등에 작은 칼침을 맞고서야 멈춰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죽음은 경비병들에게 화면 밖에서 총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장면 덕분에 더욱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용식이 이번 라운드에서 이길 자격이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겪은 잔인하고 슬픈 결말을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12번 참가자 한미녀입니다. 212번의 죽음은 이미 언급됐으며 그녀는 덕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차이점은 아기처럼 울면서 끌려나간 덕수와 달리 미녀는 전 연인을 꽉 붙잡고 그를 지옥 아니면 최소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앵커 역할을 하며 멋지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직사할 가능성이 컸고 죽음은 한미녀의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례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남을 조종하려는 면도 있었지만 악인은 아니었고 대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을 죽이려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한미녀가 완전히 순수한 희생자는 아니지만 영웅 위키에 이름이 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한미녀. 이 시점부터 보게 될 죽음들 중에서는 분명히 가장 피가 적게 나오는 죽음이지만 우리는 기훈의 어머니인 오말순을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녀의 죽음을 언급했는데 그녀가 당뇨병으로 고생한 것이 기훈이 처음에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가하기로 결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생 끝에 기훈은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불쌍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죽음이 꼭 피투성이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피가 없어도 충분히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기훈은 어머니 치료기를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그 주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그의 모든 고생과 트라우마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당뇨병이 매우 심각해 의사들이 발절단까지 고민했으니 이 죽음이 빠르고 고통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즌2에서 많은 죽음 중 마지막인 참가자 390번 박전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시즌1 초반에는 기억에도 남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시즌2에서는 최고의 캐릭터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런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는 오징어 게임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물론 경험 많은 동료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죠. 결국 친구와 함께 멋지게 본부로 돌진하려던 순간에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정배는 심장에 총을 맞아 금방 죽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표정이 이 장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기훈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이 장면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240번 참가자 지영은 따로 소개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40번의 죽음은 시리즈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첫 친구가 친구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구슬치기 게임을 져주는 가슴 아픈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영 본인의 말대로 새벽은 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지영 자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영은 수백 명의 죽음에 연루된 공범이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판단, 걱정 없이 마음을 열고 모든 희망과 꿈을 나누며 마지막 몇 시간을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순식간에 죽은 경우지만
너무 슬퍼서 이 정도 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던 캐릭터로는 다음으로 125번 참가자인 민수입니다. 그가 남기로부터 세미를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실패한 것은 팬덤에서 어느 정도 비난을 받았지만 민수 본인에게는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슬픔에 약물에 손대다가 세미가 환각으로 보일 정도로 망상에 빠져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녀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심한 겁쟁이에서 약물 중독자로 전락했고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임에서 333번이 그를 쓰러뜨렸을 때 그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민수는 결국 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각이었고 며칠이나 늦은 일이었습니다. 명백한 이유로 우리는 95번 참가자 김영미에 대해 새롭게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현주의 절친으로 그녀를 언니라고 부를 정도였던 영미는 완전한 착한 사람이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영미는 자신의 상황에 유난히 불안해했기에 그녀의 죽음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영미는 그룹에서 떨어진 뒤 333에게 자리를 빼앗겨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여보내달라 애원했지만 총성 한 발에 목숨을 잃으며 이번 시즌 가장 가슴 아픈 죽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직 상위 5명엔 못 들었지. 이제 시즌2의 첫 희생자 김 선생님 얘기로 넘어가자. 심지어 오징어 게임 경기장 밖에서도 일부 고위층들은 불운한 희생자들과 죽음의 게임을 벌이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정작 남자는 김 선생님과 우석이 따라오자 두 사람을 붙잡아 가위바위보 -1 게임을 시킵니다. 진 사람은 러시안 룰렛 게임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폭력, 살인, 때로는 고문까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장면이 전체 드라마에서 가장 순수하고 극악무도한 공포를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묶여 입이 막힌 채 비명을 지르고 땀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정작 남자가 지루해지자 6방 중 5방에 총알을 넣어 확률을 바꿉니다. 공포에 휩싸인 김 씨가 우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절정에 이르고 이로 인해 시즌 내내 이어질 끔찍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피트 성이이면서도 충격적인 죽음입니다. 380번 참가자 세미. 세미는 분량은 적어도 존재감은 확실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그녀가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화면에 나올 때마다 정말 멋졌어요. 민수에게 그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챙긴 모습이 멋졌고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민수가 밍글 게임에서 그녀를 두고 떠났지만 게임 종료에 투표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리했어요. 안타깝게도 민수는 이 부분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세미가 124번과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절박하게 그녀의 공격자에게 유리병을 떨어뜨려 개입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자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는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는 건 가슴 아프면서도 정말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슬프지 않았다면 사건 이후 그녀의 시신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시즌 3에서는 그녀의 시신이 환영으로 나옵니다. 이제 캐릭터 선택을 더 신중히 해야겠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상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사정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준 죽음이 있었습니다. 120번 조현주. 와, 저는 혹시 다른 사람들도 데리러 다시 갈 거죠? 에서 바로 돌아가, 제발 돌아가 로 바뀌었어요. 현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즌 2의 최우수 선수였고 시즌 3에서도 형지아와 준혜이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현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구를 찾았을 때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명기에게 뒤에서 칼에 찔려 거의 즉시 죽고 말았어요. 현주는 항상 약한 플레이어들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단 한 번 자신이 조심하지 않은 순간에 당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게 333이 돈에 굶주렸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그녀를 높은 순위에 올린 이유는 단순해요. 정말 슬펐기 때문이죠. 그리고 3위 5명 바로 밖에는 67번 강새벽이 있습니다. 새벽이 게임에 참가하기 전까지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즉 남한에서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하려던 탈북자였다는 점을 빼고 보더라도 그녀의 죽음은 동료들과 비교해도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고통과 트라우마, 피, 땀,
눈물로 버틴 끝에 새벽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라운드에 올랐지만 유리다리 게임에서 유리 파편에 찔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게임 설계자 입장에선 꼭 필요했던 장치였겠죠. 그 사고로 새벽은 피를 많이 흘리며 응급처치로 버텼고 기훈이 걱정하며 괜찮냐고 물었을 때에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훈은 도움을 구하러 가려고 새벽을 혼자 두는 실수를 했고 그 사이 성우가 죽어가던 새벽을 죽였습니다. 사실 새벽의 죽음은 이 목록의 가장 비극적인 죽음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게임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며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특히 끔찍한 이유는 게임에서 져서 죽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난투극부터 줄다리기 그리고 직전의 유리다리 게임까지 모든 것을 살아남았지만 가장 약해진 순간에 냉혹한 이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즌 3에서는 그녀의 이야기에 한 줄기 희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녀가 기훈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기훈이 일본 참가자 그 100살 먹은 놈을 죽이지 않게 만든 건 바로 새벽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유대 덕분에 기훈은 상우의 어머니에게 돈의 일부를 건네 새벽의 남동생을 키울 수 있겠고 결국 몇 년 후 그 아이가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새벽은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 최악의 5명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보다 낫죠. 우리는 마지막 카테고리를 단순한 탈락보다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은 인물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들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사드는 이번 시즌 가장 슬픈 죽음을 맞은 222번 참가자 김준희입니다. 임신한 채 죽음의 게임에 갇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출산까지 한 뒤 그녀는 줄넘기 게임 도중 자신의 아이가 살아남고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참가자인 기훈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저희 타표산 바로 밖에 위치한 참가자 456번 성기훈입니다. 455명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중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보다 더 끔찍한 건 집에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아파트에서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게임에 참가하게 된 주된 이유였던 아픈 어머니 말입니다. 네, 바로 그분이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다시 찾아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겪을 일보다 더 많은 상실을 고작 2번의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는 상금으로 많은 선행을 했지만 결국 게임을 중단시키는 데는 실패했고 준이의 아기를 구하고 이제는 멀어진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것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울컥하시나요? 하지만 휴지는 한 번에 다 쓰지 마세요. 플레이어 199번 압두랄리가 다음입니다. 그는 잔혹함의 동메달을 받았죠. 오징어 게임에는 많은 배신이 있지만 이 배신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리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헌신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돌볼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애초에 게임에 참가한 것이었죠.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의 유대감을 떠올리면 알리는 성우가 둘 다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더러운 속임수에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죠. 알리의 얼굴에 드러난 배신감과 침통한 체념의 표정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잔인한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배려를 했습니다. 대신 성우가 자신의 배신 때문에 겪는 억눌린 죄책감만을 보여줬죠. 이 죽음은 직접적인 잔혹함은 덜하지만 순수한 비통함만큼은 그 이상으로 큽니다. 특히 그의 아내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점이 바로 이 운명을 저희 목록의 상위권으로 올려놓는 이유입니다. 준이와 기훈의 경우 최소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두고 갔으니까요. 불쌍한 알리는 자신의 친절함 때문에 죽었고 그의 가족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육체적인 고통만이 유일한 요소였다면 장기 족출 피해자들, 아까 언급했던 111번 참가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수상하기 짝이 없는 오징어 게임 뒤에서는 또 다른 빗장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 적출이었죠. 장기요? 일부 참가자들은 탈락 후 총에 맞고도 살아남았지만 분홍색 포식자들은 그들을 편하게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돈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피로 그린 십자가가 있으면 장기 적출을 위해 보냅니다. 당신은 내가 본 아이들 중 가장 건강하고 장기도 풍부하네요. 경비원들의 말에 따르면 희생자들이 수술 중 의식을 잃지 않거나 공포에 깨어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주요 인물에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플레이어들은 분홍색 경비원들에게 거의 죽을 뻔하게 총을 맞았고 관에 넣어져 불타는 죽음으로 보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오히려 그들은 수술대에 보내졌고 저항할 힘도 없이 몸이 갈라지고 장기가 뽑혀나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죽을 수 있었겠죠. 갑자기 소각정에 보내지는 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죠. 하지만 잔혹함의 금메달리스트가 겪은 일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플레이어 149번 장금자가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잔혹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다정한 할머니는 아들의 큰 빚 때문에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아들에게 결점이 많아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기기 위해 목숨까지 걸 만큼 아들의 사랑함을 보여줬습니다. 장금자는 몰랐지만 그녀의 아들은 겁쟁이에다 갓난아기를 아는 새내기 엄마까지 죽일 만큼 비열했습니다. 금자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금자는 성인 아들이 무고한 여성을 죽이게 두거나 이를 막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를 줘야 했습니다. 정식이를 찌른 것은 금자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그 죄책감은 정식이가 그녀의 품에서 간수들에게 처형당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금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훈에게 준이와 그녀의 아기를 지켜달라고 애원했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비극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죽음이 이 목록의 다른 죽음들만큼 고통스럽거나 피비린내 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순수한 잔혹함과 가슴 아픔으로 따지자면 불쌍한 금자만큼 그 처지에 놓이고 싶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금자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수술을 강요받거나 잔인하게 살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생명을 사실상 빼앗아야 했고 스스로의 심장을 찢어내듯 완전히 목적을 잃은 채 남겨졌습니다. 이 시리즈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에 이 잔혹함의 금메달을 다른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잠드세요, 할머니. 게임은 졌지만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